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국방위원이시고 네. 군사 전문가시고 네. 하니까 관련해서 좀 많이 여쭤볼게요. 먼저. 그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거의 개량형이 아니라 네. 신형 ICBM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네, 이제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화성 19형이라 불리는 신형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원래 북한이 처음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에 있던 화성 18형이라는 고체 연료 ICBM하고 비슷한 외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도는 화성 18형에 비해서 1100km, 비행 시간이 12분이 길어져서 화성 18형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국방정보본부에 문의를 하니까 개량형이 아니고 신형으로 판단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형이라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길이가 좀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전에 화성 18형은 바퀴가 9축 18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됐는데 이번에 화성 19형은 11축 바퀴가 22개 달린 그러니까 좀 더 발사 대체 길어졌고 발사통도 길어졌고요. 그래서 미사일 길이도 길어진 걸로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직경도 좀 커진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기도 화성 18형에 비해서 커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할 때는요. 네. 최종 완결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보시기에 그 북한의 ICBM 기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거리 면으로 보면 북한이 이미 뭐 화성 19형 이전에 화성 17형이라고 액체연료 ICBM이 있는데 그때도 이미 15,000km 그러니까 북한에서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그런 비행 능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보다 이제 거리는 마찬가지인데 좀 더 무거운 탄도, 예를 들면 여러 개의 탄도, 다탄두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화성 19형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거리 면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완전히 개발이 안 끝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일반적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타원형 궤도로 비행을 하면서 대기권 재집하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제 일본 절도 안 넘기면서 시험을 하려다 보니까 위로 쏘 올리는 고각 발사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계속 해오다 보니까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북한이 ICBM 부문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 계속 경신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에 6,600까지 올라도 이번에 7,600km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권 진입 부분은 검증이 안 됐고 또 하나 다탄두 부분도 사실은 화성 19형이 여러 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도 검증이 된 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리상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두 이런 것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엔진 시험 없이 신형 ICBM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 19형이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졌는데 고도는 더 1100km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엔진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더 센 엔진을 썼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형 엔진을 사용할 때는 미사일에 장착해 쏠 때는 그 전에 땅에서 엔진 연소 시험이라고 엔진을 제대로 엔진 가동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형 엔진 관련해서는 연소 시험을 한 징후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군 당국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럼 이런 신형 강력한 엔진인데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고 그러면 어디선가 지원을 받았을 텐데 어디겠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군 당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미가 같이 추적을 하고 있다. 제가 어제 국방위에서 이제 김영현 장관께도 여쭤봤는데요.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보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오늘 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도 했습니다만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시에 상호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네. 그 북러 조약에 비준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미 동맹 대 북한이 대결 구도였다면 이제는 한미 대 북러 대결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그러한 전면전 상황이나 이런 전쟁 상황이 벌어질 때 러시아도 이제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틀 조약이 이제 만들어졌다는데 의미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뭐 네. 교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규모가 10,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저희 정부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정원에서 처음 발표한 게 네. 이제 연말까지 한 12,000명 정도 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한 10,000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규모가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가 있는 병력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최정예 특수부대인 뭐 폭풍군단, 11군단이 주력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최정예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최를 뺀 정예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센 특수부대는 따로 있고요. 이제 그보다 좀 약간 가벼운, 그러니까 유사시에 우리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펴는 경보병 부대가 이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대들이 이제 파병이 돼서 제가 들은 바로는 북한군 단독 뭐 예를 들어 여단단이든 뭐 대대단이든 단독 작전이 아니고 러시아군에 포함이 돼서 예를 들면 뭐 러시아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를 편성해서 같이 작전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어 소통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북한군 30명당 뭐 통역 1명이 붙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6.25 전쟁 때도 그랬지 이제 언어 문제가 또 하나는 이제 사람 식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군이 비슷해 보인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6.25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와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헷갈렸듯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교전에 투입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투입은 지금 참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규모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는데 적어도 소규모 전투에는 북한군이 지금 참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여러 번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언급을 했고요. 미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봐서는 이제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러 조약에 이제 비준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조약의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에 이 파병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박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메랑으로 작용해서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득이 되는 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보냈을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 경제적인 실리 뭐 1인당 뭐 월 2,000불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또 실전 경험 그리고 더 큰 거는 유사시에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ICBM 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첨단 기술 군사 기술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김정은의 노림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 득보다 거네요. 실보다 득이 많다고 많다. 이제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뭐 북한군의 뭐 희생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얻을 게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다. 그렇죠. 리스크는 아무래도 인적인 피해. 근데 인적인 피해는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뭐 적을 수 있지만 어떤 북한 내에서 소문이 퍼지면 체제 동요까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아니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 대선 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뭐 언제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핵실험 임박설은
제가 기자할 때부터 한 2년 전부터 네, 계속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차 핵실험 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당국에서 항상 언제든지 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런 답변을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팩트인 건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네. 거의 이제 그 전략적 도발의 마지막 카드가 이제 7차 핵실험이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 있을 타이밍을 이제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이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며칠 전에도 이제 길주에서 자연 지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제 인공 지진이 아닌 자연 지진인데 왜 그러냐면 2017년 그 6차 핵실험이 워낙 규모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층이 만탑산인데 그 풍계리 지층이 뒤틀려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여파로 불안정해서 이제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제 핵실험 하더라도 센 핵실험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탄두, 뭐 20킬로톤 이내의 그러한 이제 전술핵탄두 시험을 할 가능성이 하더라도 많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북한 핵실험 가능성 얘기도 했고 네. 트럼프 집권 2기 네. 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우리도 뭐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관련해서 결의안도 발의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근데 김기현 대표님께서 네. 이제 그 발의를 하셨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나경원 전 대표께서도 핵무장론을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저는 이제 그 핵무장은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잠재력을 갖자는 이런 이제 주장을 펴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일본 수준의 능력을 갖자. 이게 하려면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국회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어제도 7월에 발족했고 이제 어제도 15분의 의원님이 오신 가운데 저희가 이제 큰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권 내에서도 이러한 이제 잠재력이나 핵무장 관련된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네. 좀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생각보다 빨리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화성 19형 신형 ICBM 실험도 했지만 우리한테는 솔직히 이제 ICBM보다는 단거리 미사일들 전술핵 위협인데 그것도 북한이 최근에 뭐 사거리 한 120km 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이동식 발사 250대를 네. 한꺼번에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발사대 한 대당 미사일 4발이 들어가서 이론상 한 1000발 정도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로 고도화되니까 우리 차원에서 미국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확정 억제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네. 트럼프 당선이죠. 네. 이제 집권 2기를 맡게 된 것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말씀을 하셔서 네. 북미 회담은 열리겠습니까? 그럼 다시? 저는 뭐 국제정치 전문가가 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 입장에서는 또 뭔가 한번 큰 게임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구도 네. 열고 싶고 지금도 뭐 종종 선거 기간 중에도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얘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망도 많더라고요. 1기 때 네.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둘이 대련을 3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 한계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양쪽 다 네. 섣불리 또 만나자고 얘기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분석도 저는 그 얘기도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 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그럴 수도 오히려 있다. 상대방에 네. 대해서 이제 네. 알게 됐고 네. 또 이제 그때와는 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수준이 더 네. 높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쉽게 이른바 딜을 하기가 어려운 이제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네. 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걱정할 만합니다. 예. 지금 저 선거 기간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100억 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합의금의 예, 9배인가요? 9배 정도입니다. 9배인데
이미 이제 1기 때 그때 한 1조 원대 수준의 50억 달러, 전 6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지금 한미 간에 합의된 게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전 당선인 스타일상 아마 재협상을 지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아마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소극적으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철저한 사업가, 협상가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건 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받아내자.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신 분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위분담금을 뭐 9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뭐 농축 제철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농축 제철이는 사실은 원자력 그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미루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트럼프와 빅딜을 추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협상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